이 석유화학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석유화학 원료에는 사실 대체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자원이 많고 산업이 발전한 영국과 미국은 성공하다가 이 말라카 해협이나 호르무스 해협이나 아니면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생기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석유와 가스는 전부 끊어집니다. 일시에. 오늘 모신 분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명예교수시죠. 김태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아니, 와주셔서 저희가 영광이죠. 우리 교수님은 그 글로벌 패권 문제,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 국내외 경제 아주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시고 또 저서도 내시고 이런 아주 정평이 있으신데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제가 그 학자로서 걸어온 길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공과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 석유 위기가 터져가지고 제가 석유 위기를 해결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미국, 영국 이런 선진국의 에너지 석유 문제를 가장 본격적으로 잘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학교에 제가 108개 대학에 편지를 했습니다. 편지를 한 내용은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000불 정도 되는 가난한 나라고 석유는 한 방울도 나지 않고 그리고 인구 밀도는 높아서 이 농업에 의존할 수 없고 산업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 석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108개 중에서 34군데서 답장이 왔습니다. 근데 대부분 답장이 짤막하게 I'm sorry로 시작해서 good luck 행운을 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적절한 걸 발견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몇 개 대학에서 자원경제학을 공부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자원경제학, 소위 에너지, 광물, 자원 이런 전반적인 연구에 가장 그 명성이 높은 학교가 미국의 콜로라도 스쿨 오브 마인즈라는 학교하고 프랑스의 에콜드민 이 두 학교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불어보다는 영어가 훨씬 더 능숙하니까 제가 미국의 콜로라도 스쿨 오브 마인즈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 공학을 공부해가지고 에너지 위기, 석유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경제학으로 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 학위를 경제학과에서 받았죠. 그래서 경제학 박사를 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그 자원공학과에서 자원경제학을 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뭐 에너지 자원경제학자로서 몇 가지 좌절을 겪기는 했는데 그 중에 그래도 가장 큰 좌절이 셰일 혁명과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석유가 없으니까 해외 유전 개발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이 평생 공부한 것을 기반으로 쭉 생각을 하고 또 연구를 해보니까 머지않아 유가가 폭락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가 폭락하면 우리가 해외 투자한 자원을 그 돈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셰일 혁명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를 제가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십조 원의 국민 세금이 없어져 버렸죠. 이거는 우리 광고, 그러니까 자원 개발 쪽에 그렇죠. 그냥 자원이 아니라 석유 자원. 석유 자원. 예, 근데 이제 그때 예상하시기로는 셰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질 건데 예. 지금 개발했다가는 그 비용 다 손실 볼 수 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유가가 반토막이 나면 유전 가격도 반토막이 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해외 유전에 투자할 때는 대개 자본금 반 또 그 론 그 대부 받은 돈 반 이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반토막이 나면 대부 받은 돈 론은 그대로 남고 투자한 돈 원금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네.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계산할 수 없지만은 그때 국정감사에서 공기업의 직접 투자 손실만 약 13조 원에 달한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엄청난 액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에너지 연구에 굉장히 좌절을 해서 제가 제자들한테 몰라서 못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알고 행하지 못한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나는 유가가 폭락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 투자를 막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이제 에너지 연구에 붓을 꺾는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산업공학과로 옮겨서 그 후로 산업혁명과 국가발전을 주로 연구해 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학문의 이 폭이 좀 넓어지고 관심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일관성 있게 한 길을 걸어온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석탄 연구가 영국의 산업혁명 연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석유 연구가 미국의 산업혁명에 관한 연구죠. 그래서 실제로 제 연구는 일관성 있게 추진됐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예상하신 대로 미국의 이 셰일 혁명, 갑자기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이 돼 버렸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유가가 뭐 지금 예. 70불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는 예. 있습니다만 이 중동의 어떤 그 지정학적 그 패권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좀 스탠스가 좀 바뀌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영향이 많이 끼쳐진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재의 이 에너지 패권 혹은 이 예. 산업 어떻게 예. 보시는지요? 현재 이 세계 에너지 패권은 여전히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사실은 이 셰일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중동,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과 또 러시아가 석유의 가스의 주 생산국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 아시아, 미국이 석유가스의 수입국이었죠. 그런데 미국이 셰일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석유 수입국에서부터 가스 수입국에서부터 수출국으로 바뀌니까 세계 에너지 판도가 아주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이 중동에서부터 철수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라크 전쟁 이후에 좀 이렇게 참여하고 있던 중동의 그 영향력을 줄였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완전 철군을 다당해 버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의 영향력이 완전히 퇴조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우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으로부터 나오는 석유의 항로, 그 길목을 미국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함대가 호르무스 해협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특히 말라카 해협 거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석유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히 아주 압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가 사실 에너지에 대해서 요즘 그 원유보다도 천연가스라든가 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걸로 인해서 유럽의 어떤 그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자꾸 나오면서 이제 관심이 커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원유가 전체 에너지 패권의 대부분 차지한다고 봐야겠죠. 그럼요. 그리고 원유는 가스는 뭐 물론 가스도 석유화학 원료로 쓸 수 없는 건 아니지만은 가스는 대부분 에너지로 쓰이고 그렇죠. 석유도 에너지로 쓰이고 태워서 없애기도 하지만은 석유화학 연료로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지금 우리 뭐 쉽게 이런 뭐 옷 만드는데도 그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럼요. 우리 안경, 옷, 뭐 이 모든 가전 제품이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그 도로 포장한 아스팔트부터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모든 것이 그냥 석유화학 제품이죠. 그래서 이 그 에너지만 생각하신 분들은 석유의 시대가 곧 끝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그렇죠. 하시는데 사실 석유의 시대는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희 좌초자산이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예. 석유 산업, 에너지 산업은 이제 몰락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미래학자들의 대부분 생각인데 이 석유화학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에는 대체제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석유 에너지가 아니더라도 신재생 에너지가 있고 그렇죠. 태양열, 풍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석유화학 원료에는 사실 대체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석유와 가스는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석유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게 과거에 이제 오일 피크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석유가 곧 고갈된다. 근데 그때 예측했던 고갈 시점이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석유는 더 풍부하거든요. 더 계속 기술에 의해서 개발이 된 거죠. 기술에 의해서 개발된다는 표현이 맞지만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석유의 종류가 이게 탄화수소인데 소위 그 컨벤셔널 오일웰 전통적인 유전이라는 것은 배사 구조라 그래서 이렇게 캡스톤 그래가지고 딱딱한 모자 같은 구조가 있으면 그 밑에 오랫동안 유기물 같은 게 이제 올라와가지고 수백만 년 동안 가장 가벼운 그 가스가 위에 차고 그다음에 석유가 차고 그다음에 물이 차고 그래가지고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배사 구조의 위를 시추해서 뚫으면 거기서 석유와 가스가 분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유전 밑에 훨씬 더 내려가면 더 심층에 셰일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셰일층은 이 퇴적층을 셰일층이라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쉽게 얘기하면 이 책장처럼 얇은 퇴적층들이 쭉 있는데 그 퇴적층 안에 가스와 석유가 물방울처럼 그러니까 스펀지 속의 방울처럼 방울방울 있어서 이걸 생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을 석탄처럼 채구를 해서 덩어리를 꺼내가지고 열을 가하면 거기서 석유와 가스를 뺄 수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생산하면 유가가 배럴당 200불 혹은 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몇백 불 이상 올라갈 정도로 돈이 많이 들죠. 네. 그래서 생산을 못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수압 파쇄 기술이라는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이 쉐일층을 수평 시추, 그래서 쉐일층을 관통하는 관을 묶고 그 관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아주 워터제트라고 엄청난 압력으로 물을 쏴대면 쉐일층에 금이 착착착착 갑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기에는 그 유리창에다가 돌을 던지면 유리에 금이 착착 가는 것을 상상하시면 비슷합니다. 네. 그러면 그 크랙을 통해서 이 석유와 가스가 가벼우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비누 같은 계멸 활성제를 투입하면 끈끈하는 기름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잘 모이죠. 이걸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기술이 학문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게 개발된다라는 게 언제쯤 경제성 있게 개발될 것인가, 그게 문제였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한국에 있는 학자로서 미국 석유 회사에서 아주 극비의 정보를 저한테 보내주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큰 그림을 보니까 유가가 이 정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셰일 오일이 지금 거의 개발되고 있겠다. 미국 석유 회사의 연구비가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유가가 150불 선까지 올라갔을 때 제가 해외 자원 투자에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그 주장이 뭐 지금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그때가 몇 년도? 2008년 7월인 것 같은데 그때 연합뉴스에서 연합초대석이라는 데서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해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그때 그 인터뷰 당일날 제가 기억하기로 유가가 두바이 유가 기준으로 130불이었습니다. 배럴당. 그런데 제가 60불 이하로 폭락한다 이런 주장을 해서 그 당시에 에너지계에 상당한 무리가 일어났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또 우리는 해외 자원 투자에 막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을 때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 해외 자원 투자를 막지를 못해서 엄청난 국가사회적인 손실, 국민 혈세가 날아갔다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석유 화학이 어떤 화학 제품의 어떤 기초 원료로서의 어떤 효능, 뭐라 그럴까요? 유용성. 예, 네. 예. 요거는 인정을 하는데 예. 지금 에너지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대체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석유 가격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럼 떨어지다 보면은 또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또 할 수가 없고, 예. 참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석유 화학의 미래가. 석유라는 자원이 아주 특수한 자원입니다. 대부분 그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이론의 기본 개념이 뭐냐면 가격이 자꾸 오르면 사람들이 공급을 많이 하게 된다. 왜냐하면 비싼 값에 팔 수 있으니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이론이거든요. 근데 가격이 너무 낮아지면 사람들이 공급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수익성을 낼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가격이 다시 오르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이 가격을 유지해 준다 하는 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주장했다고 하고 지금 일반 경제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의 이론인데 석유 같은 것은 고갈성 자원입니다. 네. 새로 공급이 안 됩니다. 쓰면 없어지는 자원이죠. 그러니까 이 석유 자원 같은 거는 이 기존의 가격 이론과 역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 자원의 가격이 계속 오르면
사람들이 시추를 많이 해가지고 석유 생산을 많이 늘리는데 이 석유 같은 것은 땅 속에 깊이 묻혀 있고 또 석유를 생산하면 생산 시설도 해야 되고 운송 시설도 해야 되고 항만도 해야 되고 오일 탱커도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시간이 걸리죠. 네. 그 사이에 가격이 아주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도로 더 올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석유 자원의 가장 큰 특성은 가격의 등락이 굉장히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석유 위기가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렇죠. 근데 석유 위기가 오기 직전은 가격이 폭락하거든요. 그래서 석유 생산이 많아서 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예측이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오르내림, 부침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일반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고갈성 자원 경제학을 일반 경제학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셰일 오일이 터져 나오고 할 때 그 많은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유가가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고 외국 학자들도 그렇게 예측한 사람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예측을 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경제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유가가 오르나 내리나 이것을 잘 공부한 사람은 틀림없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분들 얘기가 맞는데 이 전통적인 유전 외에 셰일 유전이 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개발하는 방법도 기술적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은데 셰일층보다 더 밑에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바다 밑에 깔려 있는 엄청난 양의 탄화수소가 있습니다. 그거 저도 뉴스에서 좀 본 것 같은데 뭐 독도 근방에 그 맞습니다. 아래쪽에 그게 엄청나게 묻혀 있기 예, 때문에 예. 독도의 영유권 일본의 어떤 주장에도 경제적 목적이 있는 것이다. 예, 예. 뭐 이런 얘기 신문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설이 많이 돌았죠. 그래서 그게 사실 칠광구에 석유가 많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하고 이 독도 밑에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설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아직 과학적으로 아주 계측되거나 정량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그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경제성 있게 개발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진짜 저도 어렸을 때 계속 뭐 보면은 그 신문 만평 같은데 보면 사우디에서 석유 좀 주세요 하고 한국에 온다는 뭐 그런 만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 칠광구에 대해서 참 그 대륙붕에 자연히 이 석유층이 있다라는 어떤 근거 단순 근거였나요? 어떤 칠광구에 석유가 묻혀 있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합리적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제가 오래돼 가지고 정확한 명칭은 잊어버렸는데 이 세계적인 탐사 전문가들이 이 지층 구조나 이런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이 칠광구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해저에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 혹은 그 이상 많은 석유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바다 밑에 석유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제가 유학 시절에 미국에서 읽은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그 미국에서 맹장염 수술의 진단과 실제 맹장염이냐 아니냐의 성공 확률이 50%가 안 된다. 그러니까 소위 한치 피부 밑에 묻혀 있는 맹장 속에 고름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맞출 확률이 50%라면 지금 지하 몇 킬로 엄청난 깊이의 지하 속에 묻혀 있는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맞출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죠. 그래서 그것을 어느 한쪽으로 속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 결론이 어떻게 난 겁니까? 칠광구? 저도 흐지부지 그냥 아예 없나 보다 이렇게 끝난 건가요? 뭐 지금도 칠광구에 석유가 묻혀 있을 텐데 일본이 독식하기 위해서 개발을 안 했다는 설과 실제로 석유가 없다는 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밀한 정보도 없고 아직 새로운 탐사 기술이 개발되면 아마 심층 탐사해야지 결론이 나올 일이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측, 스페큘레이션 이렇게 하죠. 예상 가지고 결론을 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가 이 참 큰 어떤 국가적 관심을 가졌던 이유도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도 우리가 워낙 자원 빈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참 먹고 살기가 힘들었잖아요. 예, 외국의 그 글로벌 경기 흐름 아니면 에너지 가격에 예. 우리 경제가 너무나 좌지우지가 되다 보니까 이 한국의 에너지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발전되고 있으니까 예. 한국의 앞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그 석유화학 시대가 지속이 된다면 이렇게 쌀 때 유정인가요? 이런 걸 개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주 정말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근데 자원의 저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얼른 자원의 저주 그러면 석유가 한 방울도 없는 게 자원의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자원의 저주란 말은 더치 디지즈, 네덜란드 병이라는 말에서 나왔고 그 더치 디지즈라는 네덜란드 병이라는 말은 북해에서 유전이 개발돼 가지고 석유가 막 생산되니까 가스가 나오니까 그걸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이제 이 영해를 가지고 다투다가 나눠 가졌습니다. 네. 근데 똑같은 북해 유전이 영국 경제에도 도움을 줬고 네덜란드 경제에도 도움을 줬는데 네덜란드는 경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큰 도움을 받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방만해졌어요.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네덜란드가 진취적으로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경제가 침체한 데서 자원의 저주라는 말이 사실은 나왔는데 일반적으로는 자원의 저주 그러면 석유가 없는 나라를 자원의 저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는 자원의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볼 것 같으면 이 지구상에서 자원이 많아서 성공한 나라는 물론 호주나 카나다처럼 인구가 워낙 적고 국토가 넓은 나라를 제외하고 나면 보통 나라로는 영국하고 미국밖에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할 정도고 나머지는 자원이 많은 나라가 경제가 굉장히 나쁩니다. 하긴 우리가 남미, 중남미 국가들 보면 자원이 참 풍부한데 브라질도 그렇고요. 예, 예. 근데 경제적으로는 좀 그래요. 그렇죠.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옛날에 그 제국주의 시대에는 자원이 많은 아프리카나 이런 그 저개발 국가들은 그 소위 제국주의 선진국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자원을 뺏어서 자원의 저주를 받았는가 네. 하면 이 남미 국가 아까 얘기하셨는데 베네수엘라는 석유 자원의 매장량이 세계 최고거든요. 근데 지금 경제는 뭐 아주 엉망이죠. 네. 그게 자원이 많아서 자원을 허투루 쓰고 포퓰리즘에 국민들이 휘둘리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볼 것 같으면 자원이 많고 산업이 발전한 영국과 미국은 성공하더라. 근데 산업이 없는 자원이 많은 나라는 다 못 사는 저개발국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자원이 없는 나라들은 정말 극빈 국가죠. 아프리카에 자원 없는 나라, 뭐 이 그 사하라 사막 이 북은 아니면 이런데 자원이 없는 나라는 정말로 가난한데 독일하고 일본, 한국하고 대만 이런 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거든요. 네. 근데 산업이 있어서 잘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자원의 저주를 얘기할 때는 가장 큰 축복은 자원도 많고 산업도 있으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두 번째 작은 축복은 차라리 자원이 없더라도 산업이 발전하면 그 나라는 잘 살게 됩니다. 네. 한국 대만처럼. 근데 자원이 많고 산업이 없는 나라는 자원의 저주를 받은 나라고 자원도 없고 산업도 없으면 완전히 저주를 받은 나라죠. 그래서 자원의 저주를 얘기할 때 이거는 자원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가 산업이 발전했는가, 기업 활동이 활발한가, 기술이 발전하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나라인가 여기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자원의 저주를 두 번 받았다. 한 번은 석유가 안 나와서 받았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럼 도입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석유의 대부분이 말라카 해협을 지나옵니다. 호르무스 해협을 지나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좀 들어오기는 하지만은 이 말라카 해협이나 호르무스 해협이나 아니면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생기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석유와 가스는 전부 끊어집니다. 일시에. 그러니까 지금 대만하고 양안 전쟁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현실화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수송로가 완전히 끊기는 것이다. 차단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인 전쟁 아니더라도 작은 분쟁만 있어도 이 바다에 큰 탱커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재보험에 들지 않으면 배가 뜰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분쟁이 있다 그러면 재보험 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가지고 그렇죠. 비싸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나라는 모든 석유와 에너지를 이 바다를 통해서 남방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사이베리아, 러시아 이 북쪽에서부터 북방 공급 루트를 하나 더 가지게 되면 이게 서로 포트폴리오가 돼서 남방에 어려움이 있을 땐 북방에서 더 많이 받고 북방에 어려움이 있을 땐 남방에서 더 많이 받고 이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불행히도 아직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지금 그 러시아가 지금 상당히 국제적으로 예. 그 중국하고는 뭐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뭐 싸게 공급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외 국가들에게는 좀 그렇죠. 이 서방 국가들하고는 그렇습니다. 관계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예. 이게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안 좋아졌는데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은 대한민국의 일반 대중이나 많은 분들이 정말로 잘 많이 모르십니다. 사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제가 약간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러시아의 원래 이름이 모스크바 공국이고 그 전에 그 나라가 키예프 공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의 발생지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일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애증이 얽혀 있다. 한중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애증이 얽혀 있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는 우리의 한일 관계나 한중 관계에 비해서 저는 거의 10배 이상 더 얽혀 있는 복잡한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옳고 그름 이런 걸 속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 뭐가 중요한가? 우리한테 실리. 그렇죠. 국익, 실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모든 석유를 남방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데 지금 양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또 스카보로 섬인가 그 다우이다오 섬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분쟁 이런 것 때문에 남방이 위험해졌을 때 우리가 새로운 그 포트폴리오 북방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아직은 못 만들었지만은 언젠간 만들어야 된다 하는 점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상당히 특수한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어쨌건 이제 그 전쟁이 좀 마무리가 되고 국제 관계들이 서로 복원이 되면서 요새 소위 그 디커플링 대신 그 디리스킹이라는 단어가 슬슬 나오면서 다시 이 미중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복원되는 느낌들 좀 완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으니까 뭔가 좀 우리도 우리의 실리가 될 수 있는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